자, 이번엔 피동 표현, 사동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법 요소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것이죠.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것이지, 그만큼 이제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공부들을 좀 해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만 익혀두신다면 충분히 문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피동이라는 것은 개념을 말씀드리면 당할 피자예요. 피해자, 피고 할 때 피자인데 그러니까 동작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남에 의해서 당하게 되는 것, 억지로 하게 되는 것 이런 거라서 그냥 개념은 당하다 혹은 억지로 하게 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동으로 가보면 시키다예요. 시킬 사자. 그래서 이 녀석은 시키다, 뭐뭐를 하게 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은 이렇게 간단하게만 잡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 동사가 뭡니까? 그놈을 한번 피동사동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사? 네, 여러분 먹다입니다. 안 먹으면 우리 죽어요. 네. 자, 이 먹다를 가지고 한번 피동, 사동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작년 여름 해수욕장에서 어떤 무엇이 상어에게 어떻게 하죠? 희다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당하는 것이죠.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게 된 겁니다. 당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 말고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먹게 되다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음식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 해물 같은 거 뭐 좀 싫어하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안 먹는데 하필 해병대 출신 할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젓가락을 든다, 집는다, 먹는다 이러고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먹었다고 해봅시다. 먹는 건 내가 한 거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된 거죠. 이런 것도 이제 피동입니다.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중간에 뭔가를 끼워 넣어서 어근인 먹 뒤에 히라는 어근에 붙여 쓰는 접사. 그래서 이놈을 피동으로 바꿔주는 접사니까 피동전미사라고 하는 녀석들입니다. 이 피동전미사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히리기. 아, 히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히리기. 이렇게 네 개가 있네요. 아,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양해 바랍니다. 이게 생각만큼 제 명필을 보여드리기가 힘드네요. 자, 이런 피동전미사를 붙여서 만들면 이 동사가 뭐가 되죠? 먹다가 피동사가 된 거예요. 피동전미사를 붙이는 순간 이 동사는 피동사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용어를 반드시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조용언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걸 말합니다. 먹다라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본용언입니다. 용언이란 동사 형용사를 말하는 거 아시죠? 서술어로 쓰이는 놈. 먹는다 뒤에 붙어가지고 이 보조 용언인 되다를 붙이니까 이게 피동의 의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되다라는 이런 녀석을 우리는 보조 용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조 용언을 붙이게 되면 개되다 중간에 연결하는 어미 하나 있어야 되고요. 되다 이렇게 되다를 쓰든지 아니면 지다를 쓰는데 원래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쓰을 허용하는데요. 지다 같은 경우는 어지다 같은 경우는 붙여쓰게 지금 고정이 됐습니다. 자, 요런 정도로 되다, 지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희리기 돼지, 이희리기 돼지.
제가 돼지 아닙니다. 이희릭이 돼지. 이렇게 몇 번만 해보시면 아주 쉽게 외워지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야 할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죄송해요. 피동사를 통해서 실현을 하는 피동문을 우리는, 어, 여러분, 접미사가 붙으면 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접사가 붙으면 지우다라는 녀석을 지우게 하는 어근 뒤에 접사, 제가 접사를 물결을 합니다. 이렇게 접사를 붙이게 된 녀석들을 우리는 이렇게 접사가 붙어 있는 녀석들을 파생됐다. 지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라고 해서 파생을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동전미사가 붙게 되면 이걸 우리는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해요. 혹은 파생적 피동이라고만 아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피동을 실현한다 해서 파생적 피동문이라고 하며, 이 먹게되다 같은 경우는 약간 통사 구조라고 하면 문장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통사 구조를 바꾸는 식이기 때문에 보조 용언을 붙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녀석을 또 통사 구조 자체를 조금 수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거예요. 통사적 피동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파생적 피동문과 통사적 피동문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문제가 풀리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근데 조금 이제 일반적으로 이희리기가 있는데, 이희리기 외에, 여러분, 지금 잠깐 한번 요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 할 때 이 하다는 그냥 두의 의미를 가진 동사죠. 근데 이 공부라는 명사를 바로 동사로 파생시키는, 의미를 바꾸거나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접사뿐이거든요. 그 중에 품사를 바꿀 수 있는 건 일부 접미사들 뿐이죠. 그 중에 용언이 아니었던 이 명사를 용언으로 바꿀 수 있는 접사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다 같은 접미사들입니다. 뭐뭐롭다, 답다, 스럽다, 거리다 등등이 지금 용언이 아닌 놈을 용언으로 파생시키는 접미사인데요. 지금 이런 것처럼 용언이 아닌 놈을 용언으로 바꾸는 접사 중에 피동으로 바꾸는 놈이 있어요. 그 놈이 뭐 더 있지만 여러분께서는 되다 정도를 알아두세요. 네? 쌤? 여기 되다가 보조 용언이라면서요. 좀 전에 보셨잖아요. 이렇게 쓰이면 용언이겠지만 이렇게 붙여서 품사를 바꿔버리면 접사가 되거든요. 자, 지금 뭐 도착이라는 걸 한번 볼까요? 도착이라는 놈 되다 이런 식으로 해보게 되면 이게 하나의 피동사가 돼버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희리기 같은 녀석들은 용언에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다자로 끝나는 말들, 이런 말들 속에 이희리기 하고 붙는 건데요. 단어마다 이제 붙을 수 있는 녀석이 달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희리기 여러 개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되다 같은 녀석도 접사로 쓸 수 있다. 파생접미사로 쓸 수 있다라는 걸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피동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빠릿빠릿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그 인생의 기본 동사 먹다로 한번 가봅시다. 이 먹다를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하게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다죠.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접사를 붙이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먹게 하다라고 이렇게 보조 용어를 붙이는 방법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똑같은 방법들로 시작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동접미사 같은 경우는 이희리기 우구추라는 녀석들이 있고요. 사동접미사가 이희리기 우구추. 그 다음에 보조용어에는 뭐뭐하게 하다 정도만 아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에 있는 이 되다처럼 붙여서 사동으로 만드는 접사 중에 시키다라는 놈도 있습니다. 역시 이 녀석
보조용언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뭐뭐하게 시키다 해도 되죠. 근데 아까 여기 공부하다 대신에 공부시키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용언으로 바꾸면서 사동사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동전미사라는 녀석을 쓰면 금방 말씀드렸듯이 사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금방 말씀드린 것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접사들을 이렇게 붙이는 순간 그놈은 사동사로 아예 바뀌어요. 예를 들어 품사가 바뀌는 사례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높다가 있습니다. 높다. 품사가 뭐죠? 하늘이 높다. 형용사죠. 높은 상태니까. 근데 이놈을 높이다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높이다. 담장을 높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지금 이라는 녀석을 붙이는 순간 원래 형용사였던 녀석이 지금 보시면 동사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동사가 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래 동사인 놈을 피동사, 사동사로 바꿀 수도 있지만 동사가 아니었던 형용사를 피동사, 사동사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추가로 더 들어가 보면 아까 했던 것처럼 사동전미사가 붙게 되면 이 녀석은 파생적 사동문이라 하겠죠. 그 다음에 보조용언을 붙이게 되면 이놈은 역시 통사적 사동문이라 합니다. 이 두 가지 용어 역시 정확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피동은 피동접사 이힐이기나 되다 같은 것을 붙여서 하는 것이고 아니면 보조용어인 게 되다나 어지다를 붙여서 파생적 피동문이나 통사적 피동문을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에 사동은 역시 이힐이기 우구추나 시키다 등의 사동전미사를 붙여서 파생적 사동문을 만들거나 보조용어를 붙여가지고 개하다 등의 보조용어를 붙여서 통사적 사동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피동사동의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를 구별하는 아주 빠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왜 구별합니까? 그냥 이제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동인지 사동인지 똑같은 단어가 피동인지 사동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다에다가 이를 붙였습니다. 보이다가 됐습니다. 피동입니까? 사동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피동이라고? 사동이라고? 네, 지금 문맥 없이는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놈이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친구에게 책을 보이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문틈으로 책이 보이다라고 했을 때 달라집니다. 지금 책을 보이다 했을 때의 이는 사동전미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사동문으로 봐야 되고요. 책이 보이다 할 때는 이놈은 피동입니다. 이거 어떻게 구별합니까? 선생님이 했을 때 가장 빠른 방법은 피동사동을 구별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앞에 목적어 유무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다면 사동입니다. 목적어가 없다면 피동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발을 밟히다 이런 문장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있지만 무조건 피동적인 문장, 피동인 문장이죠. 그런 예외적인 문장들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문장들은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 지금 이 목적어가 있잖아요. 책을 이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놈은 사동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장을 지금처럼 주어서 목적어를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문장이 맥락이 아예 앞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이걸 해보십시오. 목적어는 무엇을 붙여보세요. 무엇이 체언 그 뒤에 을이 목적 격조사죠. 딴 거 안 돼요. 무엇이 무엇에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무엇을
앞에 붙여서 말이 되면 사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면 무엇을 먹히다 안 되죠? 무엇을 먹히다 안 되니까 피동인 겁니다. 무엇을 먹이다 되나요? 사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이 스킬 반드시 기억하시고 목적어가 있으면 사동, 없으면 피동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피동사동이 끝난 게 아니고요. 할 게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셔서 따라오십시오. 자, 여러분. 피동의 반대말이 뭐죠? 사동이요! 아, 물론 맞습니다. 피동과 사동이 서로 대립 개념이긴 한데요. 피동, 사동이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의 대립 개념을 또 알려드립니다. 피동의 대립 개념이 있고요. 먼동. 그 다음에 사동의 대립 개념이 역시 먼동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주사는 피, 주사는 피, 주사 맞으면 피나죠? 주사는 피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외우는데요. 그렇게 같이 외워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개념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피동은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능동인 거죠. 능동적으로 해라. 피동적으로 하지 마라. 라는 말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피동의 대립 개념은 능동입니다. 반대로 사동은 내가 주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주체가 직접 하는 걸 주동이라 합니다. 그래서 능동과 주동이 또 피동의 반대말 능동, 사동의 반대말 주동 이렇게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풀리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익혀두시기를 부탁드리며 그런데 능동문과 주동문은 다른 문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냥 같은 문장인데 피동의 대립 개념으로 쓸 땐 능동, 사동의 대립 개념으로 쓸 땐 주동 이런 식입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넘어가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여기에 피동문 한번 먼저 봅시다.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할 때 먼저 도둑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경찰에게 애자로 자가 붙은 건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라고 했죠. 부사어 잡히다 서술어. 자, 이런 식의 문장이 지금 있는데요. 이 문장 속에서 있었던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속에는 어떤 방식으로 피동문을 실현했죠? 네, 여기에 he, 얻다 할 때 he라는 이 접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잡혔다 했을 때 이 히리기 피동사죠. 피동문이 되었는데 이때 이 잡혔다라는 녀석은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동사를 가지고 만든 피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 녀석을 이제 능동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피동의 반대 개념 능동문으로 바꿔보시게 되면 경찰에게라는 녀석이 경찰이라는 것으로 주어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주어였던 도둑이 목적어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물론 이거 정반대로도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로 피동으로 바꿔봐라.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이렇게 그대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근데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으세요. 이런 것까지 다 외운다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은 코리안이시잖아요.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부사인지 목적어인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건 아셔야죠. 그러면 이건 무슨 동사라고 할까요? 피동문의 대립 개념으로 능동문으로 쓰니까 이 녀석은 능동사라고 해주시면 완벽하게 대립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 능동문 같은 경우 지금 여기서는 능동문이지만 이걸 주동문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찰이라는 주체가 도둑을 직접 스스로 잡은 것이니까 주동문이죠. 이 문장은 능동이면서 주동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의 대립 개념으로 쓰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능동의 대립 개념이 피동, 주동의 대립 개념은 사동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라는 능동문, 주동문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거 역시
사동문으로 바꿀 수 있죠. 경찰이 누구에게 도둑을 잡게 했다 정도로 지금 교체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능동문과 주동문은 그냥 똑같은 문장인데 무엇의 대립 개념으로 쓰이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 좀 더 한번 가볼까요? 이제 주동문을 한번 볼까요? 고양이가 우유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 역시 주동문인데 요거 고양이라는 주어가 우유라는 목적어를 먹었다라고 서술어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녀석을 갖다가 또 트랜스 한번 해봅시다. 사동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유를 먹었는데 그거를 남에게 누구에게인가 먹게 만들어야 되니까 만들 대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주체, 고양이가 우유를 먹게 만들어주는 주체가 또 따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없었던 집사가라는 주체가 지금 등장을 해야 해요. 이 녀석이 없었던 주동문에 없었던 주어가 새로 추가되면서 원래 있었던 주어인 고양이는 여기에서 부사어로 바뀌게 되고 목적어는 그대로 목적어로 동사는 어떻게 되죠? 먹었다 사동의 반대 개념이니까 주동사라고 한번 해봅시다. 물론 능동사, 주동사 이런 용어는 크게 자주 쓰지는 않으니까요. 이해만 잘 하시고 먹였다는 어떻게 됩니까? 먹이었다를 합친 게 엿이죠. 자, 그러면 이라는 녀석이 이히리기 우구추 할 때 사동 접사이므로 이거는 지금 사동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그 다음에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사동문을 주동문으로 서로 이런 식으로 교체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사동의 경우는 시킬 수 있는 대상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야 뭐 어려운 게 아닌데요. 이제 서술의 자릿수 개념으로 한번 가봅시다. 서술의 자릿수가 뭡니까?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말하죠. 이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이 그럼 한 번만 더 적어드릴게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성분에 없으면 안 되는 성분 개수를 서술어 본인은 빼고 서술어 자릿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피동문 잡히다는 뭘 요구하죠? 도둑이 잡히다. 끝났나요? 아니죠. 대상이 필요하죠. 누구에게 잡히는지. 객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부사어는 필수적 부사어로 보셔야 되죠. 피동문의 부사어. 그러면 두 자리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이렇게 말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 서술어 본인은 빼고 주어랑 부사어를 요구하니까 두 자리 서술어다. 그런데 이게 능동문이 됐을 때 역시 주어 목적어. 주성분, 주어 목적어 보어는 무조건 필수 성분이죠. 역시 두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피동과 능동을 바꿀 때는 피동을 능동으로, 능동을 피동으로 이렇게 교체할 때는 이 서술어 자릿수에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동을 주동으로, 주동을 사동으로 바꿀 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딱 봐도 뭐 하나 아까 추가된 거 있었죠. 먹었다라는 주동문은 주어 목적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자리입니다. 두 자리 서술어였는데 지금 주어가 새로 추가됐으니까 집사가 주어 부사어 고양이에게 우유를 먹였다. 이므로 세 자리. 필수적 부사어인 고양이에게를 꼭 요구하니까 이제 세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사동과 주동으로 바뀌게 되는 경우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하십시오. 자, 서술어 자릿수 변화가 없는 게 피동 능동의 변화, 서술어 자릿수 변화가 있는 게 사동과 주동의 변화입니다. 이렇게도 기억을 하시고요. 근데 이제 참고로 밑에 조금만 더 가보시면 모든 문장을 피동, 사동, 능동, 주동으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는 피동문이 있어요.
철수가 감기에 걸렸다라고 이희리기 우구추리라는 피동접사를 써서 이희리기라는 피동접사를 써서 지금 피동문을 만들었는데 이거 위에 것처럼 해보세요. 감기를 주어로 만들면 감기가 철수를 걸 수가 없죠. 이런 문장은 왜냐하면 얘가 주체 감기라는 것이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대응하는 능동문이 없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응하는 주동문이 없는 사동문이라는 것도 한번 보시게 되면 선생님이 종을 울리다라고 지금 이희리 유구 주리를 썼는데요. 그래서 사동문인데 요거를 갖다가 종이 울었다. 지가 스스로 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역시 바꿀 수가 없네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역시 한국인이시기 때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이 있다 없다 같은 것도 바꿔보시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끝났다. 노노노노노 더 있어요. 조금 더 힘내시고 따라오십시오. 피동사동이 원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 정도로만 하고 끝내면 문제 틀리시게 됩니다. 이제 진짜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기본 개념을 알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가보겠습니다. 자, 피동에서 자주 내는 건 이중피동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지다 이런 말 정말 많이 쓰시죠?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원형으로 풀이랍니다. 반드시 원래 형태, 형태소의 원래 형태, 원형으로 풀이를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법 문제 풀이 원리니까 딱 색칠해놓고 한번 봅시다. 보여지다 원형으로 풀어보시죠. 기본형 보다 에다가 뭐 붙었죠? 여? 노노노. 여라는 녀석은 하자 뒤에만 붙는 겁니다. 하자 뒤가 아닌데 여가 있다. 그러면 이어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이어지다. 자, 그러면 한번 분석해 봅시다. 보다에다가 이를 붙이면 보이다가 됩니다. 이거 피동접사죠. 근데 뒤에 어지다 라는 피동을 만드는 보조용은 또 붙었죠. 그러니까 이놈도 피동인데 이놈도 피동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이중피동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둘 중 하나 빼세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보여지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제대로 수정을 하게 되면 보이다 라고 하면 되겠죠. 다음 옆에 것도 한번 더 보세요. 담겨진, 술이 담겨진 뭐 이런 말을 했을 때 우유가 담겨진 했을 때 담기어지다이죠. 담다에다가 기어지다. 자, 기 역시 이리기. 어지다 역시 또 보조용은 또 붙었네요. 피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피동을 쓰면 안 되니까 역시 하나 맥락상 맞는 거 아무거나 빼시고요. 담긴이라고 수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중피동의 오류를 바로잡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보통 우리는 문법 문제는 보기를 주고 이 보기 안에서 뭔가를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선지에서 답을 찾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 뭐라고 읽어보니까 금방 했던 피동의 오류 뭐 이런 말들 이중 피동이니 뭐 이런 말들이 나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매몰됩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답을 추려나간단 말이에요. 피동 이러면서 막 풀어나가시는데요. 그러시다가 틀리실 수 있습니다. 왜요, 쌤? 옆에 한번 보세요. 피동을 물어보면 사동으로 함정을 팠는지를 생각해요. 반대로 사동을 물어보게 되면 이거 혹시 피동으로 함정 파지는 않았는가 생각을 하셔서 이것들을 반드시 대립 개념으로 함정을 파지는 않았는지 함정을 만들었는지 오답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게 문법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필수 스킬입니다. 이거는 피동사동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합성어를 물으면 파생언지, 파생어를 물으면 합성언지, 주체 높임을 물으면 객체 높임인지 이런 것들을 늘 대립 개념에 해당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이를 하세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해보시면 문법이 훨씬 수월해지고 빨라진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돌아오셔서 그러면 적용을 한번 보세요. 이 숙여지다 이거 어떻게 수정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원형으로 풀어볼까? 숙이다, 어지다. 여기도 지금 보게 되면 이 있고 어지다에 지다 붙어 있고 이러네요. 이중 기둥이네요.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일부러 조금 여러분이 어려우실 만한 걸 가져왔는데요. 숙이다 자체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숙이다. 머리를 숙이다. 머리를 숙이다. 했을 때 이거 여러분 물론 숙다에다가 이가 붙었는데 숙다라는 말을 우리가 안 쓰죠. 그렇게 쓰는 경우가 없죠.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색하시겠지만 숙다라는 어근에 이라는 사동접사가 붙은 거예요. 왜요? 앞에 목적어 있잖아요. 머리를 숙이다. 머리가 숙여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놈은 지금 사동인 건데 이 사동 뒤에 어지다라는 피동이 붙은 거라 사동 피동은 오류가 아닙니다. 정상적이라는 거죠. 숙여지다는 이대로 써도 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잘 잡아내시려면 요런 거 피동인지 사동인지 항상 대립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시키다의 오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사동 표현의 오류라고도 흔히들 말을 하는데요. 교육시키다가 사례로 나와 있는데 공부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공부를 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내가 직접 하는 거죠. 그러면 주동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놈을 사동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이히리기 우구추 같은 건 용언에만 붙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물론 지금 공부하다가 용언은 된 거는 맞지만 동사가 된 건 맞지만 요 원래 체언인 명사인 공부에 붙인 거기 때문에 이런 놈한테다가는 이히리기 우구추를 붙여보세요. 붙일 수 있는지 공부리하다, 공부후하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시키다를 붙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부시키다. 이렇게 시키다를 붙여가지고 사동으로 우리는 사동사로 만들어 줬는데요. 그런데 이 주동사였던 공부하다 같은 경우는 나는 공부한다. 한 자리 서술어로 쓸 수 있는 자동사입니다. 물론 나는 뭐 국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두 자리로도 쓰이겠죠. 맥락은 그때그때 다른 거니까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자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시키다 하게 되면 누구를 공부시키는지 목적어를 갖게 되는 사동문이 됩니다. 그런데요, 교육하다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교육하다 같은 경우 이거 몇 자리 서술어예요? 누구를 교육하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주어랑 목적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 기본적으로 혼자 교육할 수 없어요. 반드시 목적을 요구하는 타동사입니다. 자, 이놈은 타동사, 목적을 요구한다 할 때는 타동사라는 개념으로 또 쓰죠. 이런 녀석 같은 경우는 이미 누구를 교육한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교육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를 교육한다라고 다른 대상에게 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놈을 갖다가 사동으로 바꿔서 교육시키다. 나는 문장을 한번 보세요. 나는 학생들을 교육시킨다. 라는 문장을 보십시오. 자연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자연스럽지 않다고 인지해야 됩니다. 나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지. 교육시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시켰는데요. 지금 이 문장에서 나는 누구한테 시켰는데요. 이게 되려면 나는 뭐 조교에게라고
시킬 수 있는 문장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서 시킬 때는 시키다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해 조금 되셨나요? 이건 틀렸고 이건 맞았다 이겁니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키다의 오류 같은 경우는 타동사,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의 경우, 목적어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 인 타동사의 경우는 이미 시키다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미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시키다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서 사례 몇 개 한번 더 볼게요. 교육시키다 안 되고요. 에어컨을 가동 내가 하는 거지. 누구한테 시키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주차 내가 하는 겁니다. 주차시키다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주차를 시키는 건 발렛입니다. 나는 관리인께 주차를 시켰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가 주차시키는 건 아니라고요. 그 다음 내가 누구를 소개하는 거지 소개시키다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녀석들이니까 이런 놈들을 이해를 해 두시면 시키다의 오류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피동사동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물을 수 있는 마지막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입니다. 사동의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주체가 그 동작을 직접 하느냐 아니면 말로만 했느냐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한번 봐봐요.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지금 어떤 피동문이죠? 이힐이 기 히라는 접사를 붙였으니까 이거 지금 파생적 피동문입니다. 죄송해요. 파생적 사동문입니다. 이 파생적 사동문의 경우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가 어머니께서 그 동작을 직접 하셨을 수 있잖아요. 옷을 입혀줬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이건 직접 하게 만드는 사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누구야 옷 입어 말만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동작을 직접 한 건 아니죠. 이럴 때 이거를 간접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적 사동문은 직접사동과 간접사동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중의적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물론 예외는 있어요. 모든 문법은 어느 정도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예외적인 건 잘 안 냅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가 갓난 아이에게 젖을 물렸다. 이런 문장은 간접으로 볼 수는 없죠. 갓난 아이니까 애기야 젖 물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 동작을 하셨겠죠. 이런 거는 직접으로만 해석이 될 수 있는 파생적 피동문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일반적인 파생적 피동문은 직접과 간접 두 개로 해석이 가능한 중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하다, 게 하다 됐어요? 이거 보조용어 썼죠? 그러니까 이건 통사적 사동문인데 통사적 사동문의 경우 직접 사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이에게 옷을 입게 한 것일 뿐이잖아요. 통사적 사동문은 간접 사동만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직접 사동, 간접 사동이 무슨 개념인지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2페이지에 걸쳐서 아니네요. 3페이지에 걸쳐서 열심히 피동과 사동을 공부하셨는데요. 피동사동은 이 이상 뭘 더 복잡하게 어렵게 낼 수가 없습니다. 좀 길긴 했었어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낭만입니다. 이 좋구낭이라고 느껴졌다면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셔서 문법 원픽 하진 후에
문법을 듣고 성적을 빨리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